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단독 보도로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여성 한 명이 동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탄 건 물론이고 대통령 숙소였던 현지 호텔에도 투숙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먼저 이기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수행 직원들, 그리고 취재기자단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지인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수행단에 대통령실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신모 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 씨는 순방 당시 마드리드의 대통령 숙소에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머물며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초 15명으로 구성된 순방 답사팀의 일원으로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왔고 이후엔 선발대 일원으로 윤 대통령 부부보다 5일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하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김건희 여사와 오랜 기간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온 걸로 전해졌는데 어떤 자격으로 1호기에 탑승해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는지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봤지만 신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MBC의 관련 질의에 대해 신 씨는 해외 순방에서 전문성을 살려 행사기획 등의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 사항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드린다는 짧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마드리드 호텔 비용과 1호기 탑승 비용 등의 대통령실 예산이 쓰였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그런데 이 신모 씨라는 여성 취재해보니 현재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 검사 출신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때 신 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걸 검토했지만 무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지는 단독 보도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전용기까지 타고 동행한 민간인 신모 씨. MBC 취재 결과 신 씨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로 밝혀졌습니다. 검사 출신의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선 당시 캠프에서 김건희 여사와 처가 관련 법률 대응 업무를 맡은 바 있습니다. 민간인인 신 씨가 어떤 자격으로 순방에 동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신 씨에게 대통령실에 채용된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표님이 그 대통령실에 채용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아닌데요? 그럼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세요? 신 대표님은? 저기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다면 정부 부처의 공무원 신분은 아닐까? 신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어떻게 채용이 되셨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공무원 아니에요. 아니세요? 예. 대통령실은 순방 전에 신 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조회 등 신 씨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는데 내부에서 현직 인사비서관의 아내를 채용하는 게 규정에 맞는지 논란이 일었고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 씨를 이번 순방 수행단에 포함시켰고 신 씨는 스페인 현지에서 사실상 대통령실 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걸로 보입니다. MBC는 신 씨의 남편인 이원모 비서관에게 채용 검토 과정이나 이에 따른 이해 충돌 여부 등에 대해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MBC의 질의에 신 씨는 대통령실에 채용되지 않아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만취운전과 갑질 의혹 등 논란 속에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겐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전 정권과 비교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박순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에 작심한 듯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좀 전 정권의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출범 이후 수차례 반복된 문제였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 1분 만에 끝나버린 출근길 약식 회견. 윤 대통령은 이어 만취운전과 갑질 의혹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교육부 장관 임명치 개선 공개적으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를 공격으로 치부하며 부실 검증, 인사 실패 논란을 일축한 겁니다. 전 정권을 소환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당장 야당에선 대통령 본인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한 고위급 인사 아니냐며 자기 모순, 유체 이탈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결자 하지는 못할 망정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들은 앞으로 국회에서 검증하면 된다고 엄호했습니다. 장관들의 그런 개혁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포부, 그다음에 부처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국민들에게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통령의 말이 답변이 되겠냐며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하다는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은 또 전 정부도 그랬다, 전 정부보다는 낫다 이런 말로 인사잡음에 대한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하고 있는 이정은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은 기자. 대통령이 전 정부의 얘기를 벌써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인사 문제처럼 좀 불편하고 난감한 질문이 나올 때 특히 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전 정부와 다르게 원전 확대에 신경을 쓰겠다, 좀 선명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고 그 외에는 대부분 검찰 편중 인사라든지 아니면 네. 전 정권 보복 수사다 이런 논란이 일었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꼭 전 정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자, 이렇게 자꾸 전 정권을 비교 대상으로 언급하는 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대통령 입으로 전 정권을 자꾸 소환하는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앞서 보신 대로 그 주로 인사 관련 지적에 대한 반박을 할 때 전 정권을 소환을 했거든요. 네. 당선인 시절부터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부터 또 나투 순방 가기 전까지 서운함이다, 검찰 측근이다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게 바로 인사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뒤에도 계속 인사 문제가 또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안 되면서 인사청문회는 못했고 또 장관 후보자들은 줄줄이 낙마를 하는 상황에 대한 그 대통령의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 그게 예민한 반응을 낳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제 인사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인사는 좀 일단락을 하고 민생 문제로 좀 국면을 전환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면을 전환하고 싶은데 인사 문제가 또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 기자도 좀 전에 리포트를 했습니다만 인사비서관의 배우자를 채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것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네.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까지 동행을 했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위법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명이 됩니까? 일단 이원모 비서관이 월성원청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또 대통령의 검찰 측근 인물로 꼽히고 또 대통령실 안에서 스스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검증 책임자의 배우를 대통령실이 채용하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또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 함께 한 것에 대해서도 꼭 이 사람이 수행을 했어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봉하마을에 김건희 여사가 갔을 때 함께 갔던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 결국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문제가 됐죠. 네, 그 친분 관계가 작용한 사적 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미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인사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 지명 40일 만에 장관으로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가 자기 생각과 달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과감한 교육 개혁을 내세웠고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만취운전, 갑질 의혹 논란 속에 올라선 취임 연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취임 선서 직후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적절한 사람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새 교육부 수장으로 내세운 첫 과제는 과감한 교육개혁. 그 출발로 대학의 발목을 잡아온 모래주머니, 즉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선 이달 중 내놓기로 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개설을 위해선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해 지방대 위기를 재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들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당장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그런 정책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날이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자율형 사립고 존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선 물가 급등으로 당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교육교부금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 하지만 각종 과제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할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수장에 맞지 않다. 전혀 교육에 대해서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음주운전 특사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에 반발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물러난 지 8일 만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새 경찰 수장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실이 아닌 임명제청자인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게 이례적이었는데요.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도 계속 커지면서 새 경찰청장 후보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뒤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후보자. 경찰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명시적인 반대 대신 최대한 경찰 의견이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발에 나선 일선 경찰관들을 향해선 이해한다면서도 애둘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1년의 행동들이 자칫 국민들에게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또한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윤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곧바로 임명제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투철한 국가관을 토대로 공공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에도 사전 면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 후보자들을 몇 차례 만나보고 가장 적합한 경찰청장 후보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임명 제청하게 된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자이긴 해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실에 앞서 인사 발표에 나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장관은 경찰관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야당의 주장에 편승한 정치적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은 행안부 청사 앞에서 삭발은 물론 단식까지 나서면서 반발 강도를 높였습니다. 불운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선전선동을 한다. 저희들 간첩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것은 현장 경찰관입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도 부천 내 해양경찰청을 관리할 이른바 해경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경 내에서도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자,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이자 한국고등과학원의 석학교수인 허준희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계 수학자로서는 첫 수상인데 한국 수학의 발전을 보여준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So the next awardee is Jun Ha from Princeton University.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허준희 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936년 제정된 필즈상은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4년마다 시상합니다.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2살 때부터 한국에서 살았던 허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석사까지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I grew up in Korea and I dreamed of becoming a poet to express the inexpressible. I eventually learned that mathematics is a way of doing that. 초중 고등학교에선 수학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허 교수는 박사학위를 위해 떠난 미국 길에서 오랜 수학 난제들을 증명해내고 대수기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늦깎이 수학 천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나이 제한으로 인해 올해가 마지막 수상 기회였던 허 교수는 최근 1-20년 사이 한국 수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 수상 배경이라고도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이제 새로운 결과를 내고 새로운 분야에 기여를 하는 거는 말하자면 새로운 곡을 쓰는 것 같은. 공동 연구를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We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we grow from that connection. 허 교수는 쟁쟁한 필즈상 수상자 명단을 보며 무게감을 느낀다면서 수학자로서 조용히 공부하며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대도 한국 수학의 쾌거를 이뤘다며 허 교수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자, 저희가 방금 전에 핀란드 현지를 연결해서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랑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허 교수의 수상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혼자 한 연구도 있지만 많은 연구들 동료들과 같이 진행한 거이기 때문에 동료들을 대표해서 제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주위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기존의 동료들과 또 아직 만나지 못한 새로운 동료들과 신나고 재미있게 더 연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 중독성이 있어서 하루하루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어요. 네, 제가 기자분한테 저 2학년 때 구구단 외우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기사 제목을 숙고자라고 쓰셨더라고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할지 아직 모르지만 표현은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상태가 예술의 그것하고 수학의 그것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꾸준히 그날 하고 싶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했습니다. 6%라는 숫자는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보는 건데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여름에는 7%가 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별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건 전기, 가스, 수도료입니다. 1년 전보다 9.6% 올랐습니다. 4월과 5월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라서 그런 건데 7월 1일부터 오른 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이렇게 많이 끌어올린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공업 제품이 9.3% 올랐습니다. 6% 물가 상승률 가운데 절반을 공업 제품이 끌어올렸습니다. 공업 제품이 이렇게 뛴 건 기름값 때문입니다. 1년 만에 40%나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도 8%나 뛰었습니다. 갈비탕, 짜장면, 치킨, 김밥, 생선회가 모두 10% 넘게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4.8% 올랐습니다. 수입 쇠고기 27%, 닭고기 20%, 돼지고기는 18% 올랐습니다. 공업제품, 외식, 농축수산물,
이 3개 품목을 더하면 전체 물가 상승분의 4분의 3이나 됩니다. 물가가 이런 추세로 뛰면 2달 안에 7%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수단과 폭이 작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지수 상승률은 이미 7.4%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특히 외식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 점심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오늘 하루 편의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임상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철물점 사장. 점심은 매일 편의점에서 해결합니다. 벌써 6개월째입니다. 오늘 점심은 2,800원짜리 유부초밥입니다. 엉간한 설렁탕이나 엉간한 10,000원 넘더라고요. 냉면도 12,000원씩 부담돼가지고. 편의점 도시락 고를 때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있으세요? 가성비죠. 5일 동안 계속 드시면 질리시겠어요? 말도 못하죠. 30대 직장인도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넉 달 됐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밥 한 줄. 원래 2,500원인데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해 주는 걸 골랐습니다. 1,700원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이용하려고 진짜 현실적으로 밥값으로 거의 용돈 쓰면 40-50만 원 나가니까 지금 물가 비싼데 안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 준비생의 점심도 유통기한이 다 된 도시락입니다. 딴 데서 먹는 것보다 싼데 이제 반찬도 많아요. 그럼 도시락을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쓰는 돈이 많이 빠져요. 여기서 먹으면. 커피도 편의점에서 해결합니다. 원두값이 오르면서 몇백 원 비싸졌지만 그래도 쌉니다. 식사 후 커피는 자주 드세요? 네, 거의 매일 4-5천 원 하는 커피는 못 먹는 것 같고요. 편의점은 2잔 먹으면 4,0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손님들은 가격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1+1, 2+1 그리고 입장 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 들어가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체적으로 많이 찾으시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1년 전보다 35%나 늘어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해주는 상품 판매도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렇게 멈출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연일 이어지는 폭염까지 요즘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취약계층들이죠.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단체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의 한 무료 급식소 앞. 폭염 속에 노인들이 땀을 닦으면서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급식소 안에 들어가도 덥기는 마찬가지. 에어컨이 한 대 있지만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나마도 전기료 걱정 때문에 배식 때만 에어컨을 켜고 음식을 준비할 땐 끕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절대 안 켜지. 가스비는 벌써 석 달치나 밀렸습니다. 치솟기만 하는 식재료값 등 각종 물가 인상에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작년에 비빔밥 3그릇을 만들었던 돈으로 올해는 2그릇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을 되돌려 보낼 순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료로 식단을 바꿨지만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우리가 사오면 2,500원에 도매에서 한 번에 15박스, 20박스씩 갖고 왔는데 지금 3,500원이잖아. 그럼 얼마야? 1,000원이 오른 거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이 매달 일정량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는 푸드마켓. 그런데 물건을 가지러 온 시민이 상품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뭐 사고요? 하나 더 살 수 있다니까? 하나짜리. 한 달에 한 번 한 사람당 5품목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요. 햄, 꽁치, 카놀라유만으로도 품목수가 다 차버렸습니다. 전에는 한 품목으로 치던 꽁치와 카놀라유가 물가 인상 때문에 2품목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지난달서부터 2품목으로 오른 상태예요. 때이른 폭염에 IMF 이후 최고라는 물가 상승률까지
어려운 이웃들은 올해 유난히 더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 이런 가파른 물가 상승 언제쯤 꺾이는 걸까요? 경제팀 고은상 기자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고은상 기자. 네. 6%라는 숫자가요. 24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란 말이죠. 네, 사실 20, 30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물가 상승률이라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 언제쯤 꺾이는 겁니까? 네,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을부터는 조금 꺾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건 석유와 식량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건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인데요. 한 달 전에 1배럴에 122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지금은 108달러입니다. 정점보다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유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국내 가격에 반영이 되고요. 자, 식량 가격도 한번 보실까요? 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3월에 가장 높았는데 그 뒤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건 석 달 정도 뒤에 국내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곧 소비가 더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이라 앞으로 물가가 조금 더 오르긴 하겠지만요. 가을부터는 상승세가 조금 꺾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2.4%로 한풀 꺾일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도 물가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경기 둔화나 침체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걱정할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가파른 물가 상승세보다 오히려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달 만에 3배 넘게 올랐죠. 다음 주 수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2%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건 소비를 억제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물가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경기 둔화나 침체도 걱정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물가에 가장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이미 여러 번 강조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은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꾸준히 감소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약 넉 달 만에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데 본격적인 재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은 60살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4차 접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40일 만에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일주일 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3월 중순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하던 확진자 추이가 넉 달 만에 처음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유행 확산 속도의 관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산을 주도하는 건 새 변이 BA.5입니다. 국내 검출률이 일주일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24.1%까지 올라오면서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존 BA.2보다 전파력도 35% 빠르고 기존 면역은 회피한다는 겁니다.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은 새 변이에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 효과까지 감소하면서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난 상황도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재유행의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정도의 크기는 절대 아니겠지만 그거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 정도의 유행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 예상보다 재확산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방역당국은 4차 접종 시기와 대상 확대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BA.5의 중증도가 높지는 않다고 알려진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나 입국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 부활시킨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한 달 반 만에 첫 수사 성과를 내놨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을 노린 기업 사냥꾼 일당 4명을 구속한 건데요.
당초 1호 사건으로 지목된 테라 루나 코인 폭락 사건 수사가 주춤한 사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칼을 빼어든 모습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주 이른바 기업 사냥꾼 일당 등 4명을 전격 구속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으로 합수단이 부활한 지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범죄 피의자를 구속한 겁니다. 이들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경영권을 확보한 뒤 최소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룸살롱 등 유흥에 탕진한 것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 기업 사냥꾼들이 사채 시장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인수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빚을 갚고 회사 주가를 띄워 차익을 얻는 등 돈을 가로채는 걸 말합니다. 1조 6천억 원 투자금이 사라진 라인펀드, 5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이들 펀드 투자금들도 기업 사냥꾼들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기업 사냥의 종잣돈으로 쓰였습니다. 당초 합동수사단의 1호 사건은 테러 루나 코인 폭락 사건이 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합수단 출범 직후 피해자들이 권도형 대표를 고발하며 바로 수사에 나섰기 때문인데 합수단의 첫 수사 성과는 전통적인 기업 사냥꾼 수사에서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범죄는 현행법으로 처벌한 전력도 없고 수사 자체가 처음인데다 권도형 대표 등 핵심 인물들이 해외에 머물러 수사에 속도가 붙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남은 기업 사냥꾼 일당들을 추적하는 동시에 횡령한 자금이 정관계나 금융권 로비 등에 쓰인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정부가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예상대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탄소 감축의 핵심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줄일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발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입니다. 3분의 1이 넘습니다. 2위는 천연가스 29%, 3위는 원전 27%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4%로 낮추기로 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3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원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은 수명 연장입니다. 8년 뒤인 2030년 이전에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10기. 정부는 이 10기의 수명을 모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까지 더하면 2030년에 원전 28기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나 생태계가 그래도 잘 구축돼 있으니 계속 강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책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명을 연장하고 가동률을 높이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수명 연장을 위해서 설비 교체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설비의 노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 탄소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줄일지, 재생에너지는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석탄 화력은 합리적 감축 유도, 재생에너지는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정부는 원전을 다시 늘리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고 밝혔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새로 도입한 발전 설비 가운데 84%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소홀히 하다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세계 각국 정상들이 탄소 감축을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 약속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24%로 낮추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6%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거꾸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새로 지은 발전 설비의 84%가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이나 석탄보다 빠르게 떨어져 더 싸지고 있는데 한국만 뒤처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30년 이상 쓸 에너지 전기 생산 시설을 지금 몇 년 사이만 보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유럽도 원전을 다시 활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밝혔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기술로 분류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과도기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녹색 기술이 아니라고 결의한 겁니다. 10년 전 20%였던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8%까지 늘어났습니다. 원전은 12%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3배나 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자격이 안 된다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옹호와 비판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비대위의 출마 불가 판정에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당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4월에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니 출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선거권이 있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지금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요건 해석을 좀 다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출마 불가 판단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의원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젠더 이슈나 당내 성폭력 사건에 침묵했다고 집중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출마 자격 조건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박 전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당원 자격이 있지 않으신 분들이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당원 당국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박 전 위원장 출마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거나 민주당의 계륵이라는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지만 이원욱 의원은 토사구팽하려 하느냐며 출마기를 터주자고 편들었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이 비대위에서 뒤집히고 최고위원 권역별 득표제가 새로 도입되자 안규백 전 준위원장 사퇴와 친이재명계 의원 중심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비대위의 결정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준희가 비대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면이 있다면서 내일 열리는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지은수입니다. 건설 현장에 마련된 간이 화장실이 밖에서 들여다보이고 배관도 없어서 커다란 통에 배설물들을 모아서 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이런 화장실도 부족해서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방광염에 시달리고 옷에 실수까지 한다고 합니다. 바로 제 뒤 인천 송도에 지어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 실태인데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화장실부터 정말 그런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내년 3분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공장 내부에 있는 남성용 간이 화장실입니다. 때 묻은 소변기가 석유통에 연결돼 있고 바닥엔 흘러내린 소변을 처리하는 걸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반투명 가림막이 둘러싸고 있지만 입구가 훤히 뚫린 데다 천장은 아예 없어 화장실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 화장실 존재 자체도 너무 놀랐죠. 서 있는 사람 뒷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악취와 위생 문제. 손 씻을 곳이 없는 건 기본이고 여기는 손 씻을 데도 없고 지장이 생겨서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화장실만 급하게 갔다가 석유통에 소변이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차면 치우기 때문에 꼼짝없이 악취를 견뎌야 합니다. 석유통을 리어카에다가
넣어서 흐르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냄새부터 해가지고 저 간이 화장실에서 오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노동자들이 무멸감이 느껴진다며 항의하자 삼성 측은 임시 칸막이만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화장실마저도 없어서 못 쓴다는 겁니다. 간이 소변기라도 있는 남성과 달리 7층 규모의 공장 건물 전체에 여성 화장실은 아예 없습니다. 충산동에 올라가면 우리들은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생각해서 못 갈게요. 그래서 건물 밖 화장실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수십 분 대기가 기본입니다. 여성 노동자가 700명에 달하는데도 외부에 마련된 화장실 변기 수가 39개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150m 떨어진 주차장입니다. 내부의 화장실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일부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폭염 속에 물도 마음껏 못 마시고 일부는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방광염이 한번 왔었어요. 오줌이 계속 마려운 거예요. 아프고 그래서 일을 하면은 그냥 방광염을 달고 살아야 되는구나. 비인간적인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생리대는 제때 못 갈아요. 피를 짜냈어요. 생리대에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남성 역시 4,200명 규모에 이르는데 공장 안팎에 설치된 변기는 간이 소변기를 합쳐 127개일 뿐이었습니다. 소변볼라에도 한 5분 정도는 그 정도 있어야 되고 대변볼라면은 길게 걸리면 한 30분 정도는. 때로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똥 싸요. 저는 쌌어요. 3번이나 한 20년, 30년씩 내기를 하니까 한번 창피하니까 일로 나와서 그냥 가서 다 포기하고 집에 퇴근해요.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삼성 측은 최근 남녀 변기를 각각 14개, 8개 더 설치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최근 현장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공장의 노동인권은 최하점을 받았고 일부 직원들은 거친 말을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 생리 욕구조차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이 삼성 바이오 현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건설 현장 화장실은 이동거리 300m 내에 설치돼야 하고 사방을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인원 대비 필요한 화장실 개수라든가 최소한의 공간, 위생 등에 대한 기준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시공사인 삼성 엔지니어링 측은 화장실이 부족한 것을 인정한다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흘 뒤에는 남녀 변기가 20여 개 추가되고 8월부터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정식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팀은 이 공장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바로 간다 지윤수입니다. 경찰을 상대로 은행 강도 예행 연습을 한다면서 한 남성이 새벽에 여수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서 화살총을 발사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파출소에는 경찰이 7명이나 있었지만 범인을 쫓아가지 않고 숨어 있었고 여수 경찰서 본서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쯤 하얀 비닐봉지를 든 한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여수 봉산파출소에 도착한 남성이 꺼내든 건 화살총. 남성은 곧바로 입구에서 파출소 안쪽을 향해 화살총을 발사했습니다. 화살은 방역용 아크릴 가림막을 뚫었습니다. 당시 파출소 안에는 경찰 7명이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자마자 책상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화살총을 발사한 뒤 파출소 옆 창고에 잠시 숨은 남성은 나와보는 경찰도 쫓아오는 경찰도 없자 유유히 도주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화살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내부에 숨었던 경찰들은 파출소장이 올 때까지 20분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은 여수경찰서 상황실에 도와달라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범인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파출소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잡혔는데 도주 과정에서 수차례 옷을 갈아입고 가발까지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성은 해외 사이트에서 80cm 길이의 에어 화살총을 산 뒤 은행 강도를 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연습할 수는 없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우리한테도 하고. 여수경찰서 측은 파출소 경찰이 상황실에 전화한 것은 범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팀장을 대기 발령하고 초동 대응이 미흡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오늘 한강 하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왔던 실종 신고를 뒤져봐도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인접 경찰서 형사들을 모두 투입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김포시 전류리포구 근처의 한강 하구. 군사 분계선과 맞닿아 있다 보니 강가에 철조망을 쳐놓아 일반 민간인들의 접근을 제한해 놓은 곳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이곳을 지나던 어민이 수상한 물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해병대 경계초소에 알렸습니다. 물이 이렇게 완전히 흘렀어요. 물 밀면서 거기 갔다가 이제 오신 거죠. 이 선착장으로 거기 자꾸 들어왔는데 거기서 119가 차가와서. 초소 근무자가 감시 장비로 이 물체를 살펴보니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곧장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건져 올렸지만 이미 숨진 지 오래 지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사망자가 취학을 앞두고 있었거나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인 남자아이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신은 웃옷을 입지 않은 채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 즉시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지만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지문을 실종아동 방지 시스템과 대조하려 했지만 시신이 부패해서 지문을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인접 지역에서 들어온 실종 신고 내역과도 일일이 대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온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대를 좀 넓게 다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조회는 하고 있는데 뭐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열어놓고. 경찰은 인근 일산 서부경찰서와 파주경찰서의 강력반 형사들을 모두 투입해 숨진 아이의 신원과 한강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좁히는 한편 범죄 연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 미국 수사 당국이 자신들이 추가 처벌을 하겠다면서 신병을 넘겨달라고 했었죠. 그러자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면서 미국행을 막아 세웠습니다. 정말 손정우 부자의 의도였는지 실제로 처벌 수위가 훨씬 낮은 한국의 법대로 한국교도소행이 결정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25만 개가 공유된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지난 2018년 전 세계 38개국의 공조 수사로 붙잡힌 사이트 운영자는 23살 손정우였습니다. 한국에서 체포돼 한국에서 처벌받았는데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손정우가 2020년 형기를 마칠 즈음 미국 수사당국은 범죄자금 세탁 등 다른 9개 혐의로 추가 처벌하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이 성착취물 판매 수익을 숨기고 있다며 손정우를 한국 수사기관에 사실상 셀프 고발했습니다. 한국에서 처벌받겠다며 자신을 처벌할 국가를 선택한 셈입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다시 한국에서 처벌받게 된 손정우에게 법원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달랐을까?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40대 미국인은 징역 1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범죄 수익 은닉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지만 미국에선 자금 세탁 한 건당 최대 20년, 손정우에겐 모두 3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병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은 60년까지 선고가 됐을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손정우는 이번 자금 세탁 사건의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첫 재판부터 자신은 유죄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시청 여성 공무원이 출근길에 시청 주차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같은 시청에서 일하는 남성 직원이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허리춤 뒤로 뭔가를 숨긴 채 여성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성이 피해가려 하자 또다시 앞을 막아서고 여성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도망치듯 뛰어갑니다. 얼마 뒤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남성은 자신의 차로 유유히 걸어갑니다. 남성이 들고 있던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직후입니다.
범인은 이곳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안동시청에 근무하는 50대 6급 공무원이고 범인은 시설 점검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공무직 직원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내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 매일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범행 직후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계획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당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어제 시카고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행진을 하던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명이 숨졌고 30명 넘게 다쳤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기 폭력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속으로 발사되는 총소리에 거리에서 행진을 하던 사람들이 놀라 도망칩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어제 시카고 교회의 한 마을에서 사람들을 향해 총이 발사됐습니다. I remember hearing shootings and going like and then reloading and then again and people screaming and running. It was just really traumatizing and scary. 거리엔 총에 맞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도망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유아차와 의자가 나뒹굽니다. We started shooting again. And we ran behind the building and I put my son in a dumpster and I went back to look for the rest of my family. I left him with someone there. 경찰은 총기 난사로 최소 6명이 숨지고 36명 이상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22살 백인 남성인 로버트 크리모 3세. 그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행진 행렬을 향해 자동 소총을 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While we celebrate the 4th of July just once a year, mass shootings have become our weekly American tradition. This madness must stop. 로버트 크리모는 사건 현장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유튜브에 총기 난사 장면이 담긴 만화 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총격 사건은 미국에 큰 슬픔을 안겼다며 총기 폭력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총기 규제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지 9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이어서 이제는 달 탐사 도전에 처음으로 나섰는데요. 발사일은 다음 달 3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준비를 마치고 오늘 미국에 있는 발사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접은 채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우주 방사능 같은 가혹한 우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은색 단열재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누리가 드디어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 발사장이 있는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는 7일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우주 군기지에 도착한 뒤 다음 달 3일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송 중에 생겼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면 연료 주입, 그다음에 발사차의 결합, 그리고 저희가 발사 이런 단계로. 미국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될 다누리는 달 궤도까지 사흘 걸리는 지름길 대신 150만 킬로미터를 돌아가는 넉 달 반의 긴 여정을 선택했습니다. 태양 쪽에 있는 무중력 지점까지 갔다가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달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달에 도착하는 시점은 오는 12월. 그때까지 다누리와 교신하며 길잡이 역할을 해줄 초대형 안테나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직경 35m, 무게 700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심우주 지상 안테나입니다. 최대 지구하고 멀어지는 거리가 한 150만 킬로미터가 되는데요. 그 먼 거리에서도 이제 통신이 가능하도록 큰 안테나를 이용을 하여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비롯해 6개의 탑재체가 실린 다누리는 1년 동안 달 상공을 하루 12바퀴씩 돌며 자원을 조사하거나 착륙 후보지를 찾고 우주 인터넷 기술도 검증합니다.
2030년 초반에는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 발사체로 우리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완벽하게 올려졌고 달 탐사선도 예정대로 성공한다면 더 먼 우주, 심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에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희입니다. 장거리 출장을 간다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사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기사에게 피로회복제를 건넸는데 여기에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행 가방을 끌고 방을 빠져나옵니다. 전날 울산에서 50대 택시기사와 함께 올라와 이 모텔에 묵었는데 혼자만 떠난 겁니다. 함께 온 택시기사는 이 남성이 피로회복제라며 건넨 음료를 마신 직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모텔 근처입니다. 피의자는 출장에 동행해 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루 30만 원을 제시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도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친 남성은 대전의 한 유흥업소에서 200만 원가량을 사용했습니다. 나흘 전에도 울산에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온 택시기사를 같은 수법으로 재운 뒤 신용카드를 훔쳐 휴대전화와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을 1,000만 원어치 넘게 샀다 되팔았습니다. 오늘 운행도 해야 되는데 피로회복 이게 참 잘 된다고 이거 드시라고 하면서 드시면은 피로 확 풀린다고 하면서 자꾸 먹으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의심 없이. 이 남성은 평소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며 기사들과 친해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좋게 보면 서로 간에 호의잖아요. 호의인데 이렇게 범행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진짜 한 번 정도는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전과 27범의 이 남성은 강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꼽은 인생 최고의 경기는 어떤 경기일까요?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인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 푸스카스상으로 이어진 번니전 원더골,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지난 시즌 리그 최종전 등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한 명장면들이 아주 많죠. 어제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팬미팅 행사에서 자신의 넘버원 경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손흥민은 이 경기를 꼽았습니다. 100번째 경기, 번니전, 득점왕. 저는 그래도 독일전을 꼽을 것 같아요.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독일을 꺾는 카잔의 기적을 일으켰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랭킹 1위라는 독일 팀을 이겨서 이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독일을 갔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진짜 힘든 생활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진짜 힘든 상황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독일에서 생활했으니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그래서 독일전 승리가 더 통쾌했다는군요. 언젠가는 이거를 꼭 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복수해줄 수 있어서 참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세계 최고 선수로 거듭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알 수 있네요.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무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키움 이정우 선수. 그런 이정우 선수도 닮고 싶은 선수, 까다로운 투수가 있다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날까지 홈런과 타율 2위, 타점 3위에 통산 타율에서도 1위에 오르며 역대급 전반기를 보내고 있는 이정후. 지난 2일 최연소 6시즌 연속 100안타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아버지 이종범 감독의 최소 경기 1000안타 고지에도 17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가 제 야구 인생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제가 아빠를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기록이 되는 거니까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정우도 아버지만큼 닮고 싶은 선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꿈을 꾸게 해줬고 자신처럼 정교한 타격을 자랑하는 이치로입니다. 사실 메이저리그를 이치로 선수 때문에 알게 된 것도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치로 선수 관련된 그런 상품 같은 것들을 많이 사다 주셨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왼손 타자를 해야 된다고 하시고 가장 먼저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선수도 이치로 선수여가지고 올 시즌 당한 삼진이 홈런 개수와 비슷할 정도로 투수와의 수싸움에서도 능한 천하의 이정우도 공략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투수가 있습니다.
폰트 선수가 좋은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고 제가 아마 포크볼에 삼진을 당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큰 키에서 내려 꽂는 그 포크볼이 낙차가 아주 커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외야수 부문 1위에 오르며 개인 통산 5번째로 초대받은 올스타전. 이정우는 레게 머리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머리 이쁘게 길렀는데 딱 그때가 딱 이벤트식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더워요. 근데 사실 지금 빨리 자르고 싶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김재범 이후 10년간 걸출한 스타가 없었던 남자 유도 81kg급의 깜짝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세계 랭킹 1위 선수까지 물리치고 2대회 연속 정상에 오른 이준환 선수를 김수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달 몽골에서 열린 유도 그랜드슬램. 시니어 무대에 갓 데뷔한 21살 이준환은 8강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일본의 나가세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도 2개로 반칙패 위기에 몰렸지만 왼손 업어치기 절반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도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더라도 할 거 다 하고 오자 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한 것 같아요. 결승에서는 올림픽 동메달을 땄던 오스트리아 선수를 역시 업어치기 절반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제무대 데뷔전이었던 조지아 대회 결승에선 세계 랭킹 1위를 2분 만에 한 판으로 물리치는 등 체급 강자들을 차례로 꺾으며 이름 석자를 알렸습니다. 국제유도연맹이 이름이 불리기도 전에 한판승을 거둘 수 있을 만큼 빠르다며 한국의 번개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연한 계기로 유도를 시작한 이준환. 2달 배우고 나갔는데 경기도 대회 나갔는데 1등을 해가지고 쌀 한 강을 타가지고 부모님이 좋아했습니다. 셀카 찍으면서 프로필 사진 해오시더라고요. 도교 유망주 시절 근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엔 힘에 기술이 더해지면서 82kg급 1인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이후 올림픽 금메달에 끈긴 유도계도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연장전을 한 번도 가지 않고 기술로서 상대를 매치고 이겼기 때문에 충분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대형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번의 국제대회에서 치른 10경기 중 한판승은 모두 6번. 이제부터 본격적인 견제가 들어오겠지만 이준환은 장기를 개발해 아시안게임부터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와도 제가 한 판으로 맺힐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한국에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볼 판정에 대한 과격한 항의로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한화 하주석 선수가 복귀 첫 타석에 앞서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기습 번트로 출루하는 간절한 모습도 보였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내일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내륙 대부분 지방이 30도를 크게 웃돌겠습니다.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도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속초가 27도로 상대적으로 덜 덥겠습니다. 또 지금도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엔 중부를 시작으로 금요일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심한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는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6도, 대전 25도, 대구 25도로 밤 사이에 내륙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32도, 광주 34도, 부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흐리기만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